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상담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저희 생방송 법률상담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상담에 고민상담 남겨주세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거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두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김수환 변호사님, 그리고 송혜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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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이블의 김수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억울하고 좀 답답한 분들에게 유익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상담이 접수가 됐을까요? 미리 살펴볼게요. 채권 원금 보장받을 방법은 전단지 붙이지 마세요. 누수공사 좀 해주세요. 부모님 대신 명도소송 진행 가능할까?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02-557-8295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법률방송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한 상담 접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상담 기다리는 동안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를 통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그런 생활 법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오늘의 주제는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같다입니다. 과연 변호사님들은 어떤 의견이실지 OX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같지 않다라고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는데요. 올해 광복절이 또 토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국민들은 원래 국경일은 공휴일인데 쉬지를 못하게 됐으니까 17일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라고 말했고,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저도 사실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먼저 송 변호사님, 공휴일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요일, 국경일, 신정, 설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선거일 등입니다. 설과 추석 연휴는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 날을 포함한 3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김 변호사님, 그렇다면 대체 공휴일은 과연 어떤 공휴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일단 대체 공휴일은 이 중에 일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추가로 지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이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일은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처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발생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네네. 약간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공휴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올해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쳐서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송 변호사님, 이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임시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올해처럼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서 휴일 수가 적은 경우는 정부는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말 그대로 법정 공휴일 외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 부처는
인사혁신처에 합당한 사유와 함께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제출된 안건은 다시 국무회의로 상정되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에도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가 4일로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달콤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상황에서 이른바 해피먼데이법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해피먼데이법 과연 어떤 법안인가요? 네, 이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그 요일로 지정해서 국민의 휴식권을 좀 더 강력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네. 일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뭐 해피먼데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의된 법안 내용은 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 날짜가 중요하지 않은 공휴일들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광복절이나 이런 건 날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어린이날이나 현충일이나 한글날 같은 건 특별히 날짜가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현충일을 6월 6일이 아닌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해서 예.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상황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토일, 토일, 월 이렇게 쉴 수 있게. 물론 현행 법정 공휴일 중에 1월 1일, 설 연휴,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성탄절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해당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쉬게 됩니다. 네. 일단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요일 지정 휴일을 활용해서 휴일이 토요일에서 월요일로 이어지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요. 이미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죠. 예. 홍 의원 역시 이미 선진국에서는 요일 지정 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내수시장 활성화 등 경제성장 정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 보장 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저희는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쳐서 쉬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하던 찰나에 이게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왠지 보너스를 얻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그런 댓글 상담도 접수해서요. 저희가 차근차근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저랑 지인이 통해가지고, 네. 지인을 통해가지고, 네. 한 7,200원을 빌려줬는데, 이 차를 자꾸 밀어요. 예. 이거 내가 차량증 써다 갖다 주면은, 미느냐, 내가 그냥 돈을 한꺼번에 갖다 줄게. 그러면 지금 15년이 좀 넘었어요. 네. 그러면, 자기 말로 입으로 준다 해놓고선, 예. 입으로 준 역사가 없어요. 90만원, 지금, 17년과 18년에는 네.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주다가, 네. 제가 얘기 안 하면 돈을 안 줘요. 꼭 제가 전화해서 돈 얘기하면은 또 전화 끊어버려요. 아, 예. 제가 그랬죠. 그러면, 신랑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네. 한 달에 100만원씩 갚아라. 이제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원금에서 깔아. 네. 그렇게 안 된대요. 한꺼번에 다 준대요. 그러면은 17월에서 반만 달라. 그건 안 된대요. 다 준다는 거예요. 아, 지금 15년 전이면 꽤 됐네요. 기간이 꽤 지났고 7,2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갚지 않고 계신 그런 상황이시네요. 원금이라도 지금 보장을 받고 싶으신 거죠? 아니, 반이라도 그냥. 예? 반이라도 그냥 7,200에서 그냥 반이라도 그냥 받고 그냥 끝내려고. 아, 반이라도 어쨌든 네. 좀 돈을 돌려받고 끝내고 싶으신, 얼른 좀 정리하고 싶으신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땐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요? 김수환 변호사님 연결해서 좀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좀 이렇게 좀 뭐 일단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죠? 이제 네. 15년 전에 그죠? 이제 10원 좀 넘었을 거예요. 15년 어쨌든 그 이전이라고 하죠. 어쨌든 해서 네. 7,200만 원 지인에게 빌려주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차용증은 작성을 안 했고, 작성 사인인데 서명을 안 해요, 서명을. 네? 서명을 안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7,200만 원은 어떻게 그럼 빌려주셨어요? 필요돼가지고. 아니. 7,200만 원을 뭐 현금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계좌이체해 주신 거예요? 네, 현금으로요. 현금으로요? 네. 돈다발로? 네. 은행 거래 안 하고? 네. 그 본인 시인해요. 자기가 시체받은 본인 시인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현금으로 돈다발로 7,200만 원을 빌려주셨고 15년 전에 네. 보통은 차용증을 받고 돈을 주시지 않나요? 근데 돈을 일단 주고 나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거예요? 네, 믿고선. 그때 돈 안 주길래 제가 차용증 써가지고 갔지요. 서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될 거 아니냐. 예. 그 차이틀 지금까지 미뤄요. 지난달에 좀 성의 좀 보여달라. 30만 원 보내주는 거예요. 자자자. 그러면 일단은 은행으로. 네. 어쨌든 이자를 뭐 2부 이자로 해서 월 2부 그죠? 2부로 해서 뭐 빌려주셨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뭐 이자를 총 몇 번 정도 줬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신지 한 10대 번 되나요? 10번 정도 네. 이자를 받은 적이 있고, 뭐 금액은 2부를 맞춰서 준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도. 90만 줬다가 70만 줬다가 20만 줬다가 10만 줬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이자라고 준 건 얼마예요? 50만 원요. 50만 원. 언제? 네. 7월 달에 예. 통장으로 3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30만이 뭐냐. 좀 만나니까 20만 원을 또 주더라고요, 현찰로. 만나서 현찰로 20만 원 주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자는 통장으로 줬나 봐요, 그러면은? 아니요, 1년에 한 30번 좀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이자 쪽으로 준 거는 현금 돈다발로 준 거예요? 아니면은 뭐 계좌 이체로 해서 준 거예요? 네, 은행으로. 이자는 전체 이자로, 은행으로. 예, 뭐라고요? 통장으로 줬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돈을 안 주니까 당연히 소송을 하셔야 돼요. 민사소송 하셔야 되고, 예, 민사소송을 해서 이제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원래는 채권이라는 게 10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멸시효가 근데 이게 이제 변제기도 참 불분명한데, 어쨌든 소멸시효가 10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이제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자조로 이렇게 돈을 최근에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민법상으로 채무 승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무 승인이라고 해서 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완성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시효 소멸 이후에도 뭐 이거는 이제 채무 승인을 하면은 또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쪽에서 이제 분명히 소멸시효 주장을 할 거예요. 10년 지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건데, 지금 상담자분 문제가 뭐냐면 7,200만 원 현금으로 줘서 사실 계좌이체 내역도 안 남아 있고, 네. 물론 뭐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이자조로 뭐 그걸 뭐 거기다 이자라고 써서 뭐 계좌이체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본인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얼마. 됐으니까 이게 이자로 지급했다는 것도 약간 불분명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는 지금 상담자분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녹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촉을 해가지고 막 이 7,200만 원 언제 갚을 거냐, 나 진짜 이제 지금 7,200만 원이면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냥 은행 이자만 따져도 지금 얼마인지 아냐, 그 돈을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일단은 7,200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좀 유도하셔야 되고요. 근데 막 그거를 유도를 하는 게 너 7,200만 원 나한테 빌렸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시면 안 걸려들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간접적으로 해서 뭐 빚 독촉을 하면서 뭐 7,200만 원이면은 야, 그때 7,200만 원이면 뭐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어쨌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일단 시인하는 진술을 녹음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것만 이제 인정이 되면 그 뒤로 이제 지급했던 것들은 뭐 이자조를 줬다. 이런 게 이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입증 문제예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분이 이제 실제로 선생님한테 돈을 7,200만 원을 빌렸다는 걸 이제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어떤 7,200만 원을 빌렸다는 그런 진술을 그분한테 받아내지 않으면은 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제가 돈을 빌려주고서 중간에 돈 좀 달라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사 소송이라는 거는 주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나한테 돈 빌렸는데 돈 안 갚아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하면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내면 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차용증을 내던지 아니면 뭐 계좌이체 내역을 내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분한테 진술을 얻어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려면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셔서 이 그 전화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기 속기사 사무실 가서 진술서 형태로 이게 녹취서라고 하면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 형태로 이게 이제 서면으로 해서 법원에 내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안 무서워하셔도 되는 게 이 뭐 통화하는 당사자들이나 대화하는 당사자들 녹음은 그 불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에게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이 7,200만 원 빌렸다는 사실 그리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그분이 인정하는 진술을 유도해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현 상황에서 그냥 소송하시면 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가장 차용증에다 서명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 예, 차용증에 서명 받으면 뭐 확실하고요. 예. 근데 제가 그분이 네네. 자기 이제 뭐 처녀때 시골에 땅을 5천만 원짜리 땅을 사다 놓은 거 있대서 그걸 준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그 변제 가름해서 주겠다. 이런 그 뭐 각서나 이런 걸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선 예. 시집을 팔면 준다 그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뭐 그 사람 말은 지금 뭐 15년 동안 속으셨는데 그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그분한테 뭐라도 받아내시려면 제가 그런 네?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너 내 돈 갚으니까 내 돈 7,200 보태가지고 자기 집을 샀다고 자기 시인해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는 시인을 하는 거는 지금은 시인을 하지만 소송 가면은 입싹 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 뭘로 입증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판사님 앞에 가서 선생님이 아무리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말을 해봐야 그거는 주장이에요. 선생님의 주장일 뿐이고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주장을 하고 나서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 선생님 얘기는 선생님 주장일 뿐이고. 옆에 증인들이 많은데요? 네? 옆에 증인들이 있다. 뭐 증인이 많으면은 그분들 뭐 증인을 신청하시던지 그분들 진술서도 뭐 가능은 합니다. 예. 증인이 네네. 많아요. 뭐 증인이 많으시면 뭐 7,200만 원 빌렸다는 거 그 증인이라 하면 누군가요? 산악회 회원들요. 예? 뭐요? 산악회 회원. 산악회 회원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시면 좀 뭐 문제가 좀 간단히 해결이 되겠네요. 예. 어쨌든 근데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음을 하십시오. 녹음을 하시고 그거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어쨌든 증인 그 신청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뭐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그냥 소송하시면 됩니다. 예.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네네. 돈을 빌려주신 입출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녹음해서라도 뭐 돈을 빌려준 이력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의외로 좀 믿고 지인을 그냥 빌려주시는 경우 꽤 많죠. 아주 많은데,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좀 포인트를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예. 일단은 뭐 돈을 누구한테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 작성하셔야 되고, 네. 부득이하게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채무자로부터 이렇게 메시지나 뭐 통화 녹음 등 그런 기록으로 좀 남겨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시 네네. 김수환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무리 뭐 나는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주장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네네.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미리 차용증이나 아니면 증거들 확실히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동대표인데 아파트에 붙어있는 전단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세요. 눈에 보이면 일일이 떼기는 하지만 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버릴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하루는 우연히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이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하셨는데요.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도 사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전단지는 세게 눌어붙어서 우편함 등에 자국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뭐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나 전봇대 등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전단지들 굉장히 많이 보이죠. 저도 이렇게 문 앞에 초인종이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 등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불법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송 변호사님? 네, 그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 무단 부탁 등의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현관물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미 붙여진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 이렇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이상. 알겠습니다. 이게 현관문에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우편함에 전단지를 그냥 넣어두고 가는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이것도 따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우편함이라는 것이 사실 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우편물이나 인쇄물도 사실 우편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편함에 넣었다고 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가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또 설득도 안 예.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면 이제 상담자분의 말씀처럼 신고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뭐 전단지를 그냥 벽에 붙이는 것들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붙이고 계시니까 네. 이런 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5개에 붙이는 광고물과 아파트 이 공동 구간 안에 붙이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그 장소가 다른데요. 지금 만약에 이런 무단으로 광고물 부착 행위를 발견하셨을 시에는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또는 119 신고를 통해서 현장 출동을 요청하고 통보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거롭네요. 알겠습니다. 이 현관문이나 우편함 등에 이제 그냥 살짝 스티커를 뭐 붙이는 건 괜찮은데 자국을 남기거나 전단지를 뜯는 과정에서 이제 기스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손괴죄라는 게 그 손괴, 은닉, 뭐 기타의 방법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 근데 단순히 이제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를 손괴죄로 처벌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띄면 되니까. 띄었을 때 우편함에 뭐 효용이 해진다 네. 그런 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뭐 간혹 옛날에 보면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전봇대 막 강력 접착제 예, 막 이렇게 예. 스프레이를 막 뿌려가지고 예. 그런 거 붙여놓으면은 띄어도 자국이 완전히 제거되지가 그렇죠. 않죠. 예, 영원히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를 떼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막 이 뭘 사가지고 뭐 어쨌든 용액을 사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이 된다면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야? 그래서 예, 그 정도는 돼야 일단 손괴죄 성립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히 그냥 뛸 수 있는 뭐 네.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그럼 그거를 손괴죄로 보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네. 그걸 네. 가지고 또 태클을 거는 게 더 복잡해질 수가 네, 있을 네,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이 아파트 거주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서 전단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찜찜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엄연히 주거 침입이 아닐지 어떨지요? 제가 좀 야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야박한데. 야박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이미 이제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서 아파트 등 공용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이나 복도, 그리고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이라서 예. 그 공동 거주하는 사람들이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거주하는 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면 네. 그것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간혹 또 경비실에서 그냥 열어주시는 네.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관리실의 이야기를 뭐 어필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사실 없는데 아파트 관리실에다가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뭐 이론적으로는 뭐 아파트 관리실한테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겠죠. 뭐 주거 침입을 뭐 방조했거나, 그러니까는 뭐 이런 뭐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 뻔히 알면서 뭐 그냥 계속 열어줬다거나 네. 내지는 뭐 충분히 관리를 통해서 주거 침입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방치했다. 그냥 에이 뭐 귀찮으니까 그냥 열어주자. 뭐 이러고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뭐 들어갈 거 막 이러면서 그 정도가 된다면은 뭐 주거 침입죄 뭐 방조 뭐 이런 걸로 한번 뭐 책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 싶네요. 아니, 김 변호사님 역시 예. 쿨하셔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못 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예민할 필요 있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또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너무 야박했나요? 아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민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담 내용 접수 후에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그런 해결책들 친절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엔 전화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다름이 아니고 네. 제가 지금 누수로 인해서 네. 주인분이랑 좀 조율을 하는데 네. 다른 게 아니고 좀 제가 맨 처음에 계약을 이제 부동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그 이제 계약 부분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제 네. 지금 누수까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누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집주인한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네. 이거 공사를 지금 당장 저희는 비가 새고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라도 빨리 좀 공사하시는 분을 불러서 좀 공사를 해주시든가 이런 내용을 부탁을 했더니 예, 예. 공사를 막 다음 달이나 해주시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시거든요. 지금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장사를 목적으로 임대를 하신 예, 것 예. 같은데 맞나요? 예예예. 그럼 좀 피해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예. 네. 그래갖고 여쭤봐갖고 막 근데 그게 싫으면 자기는 뭐 우리 나가면 세를 안 줘도 그만이니까 네. 이사 비용 줄 테니까 나가버리라는 식으로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무턱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냐. 그럼 좋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계약이 저희가 30평에서 40평 정도 나오는 평수를 다 쓰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인테리어랑 하고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갔더니 그 건물은 반 정도밖에는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반은 대피소 개념의 창고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그럼 어떻게 허가를 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갖고 저희가 일단은 막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비용도 추가적으로 저희는 든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우리 보고 무작정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러니까 이제 그분은 모르겠다. 나는 뭐 부동산이랑 계약을 한 거고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보증금은 돌려주고 이사 비용을 준다는데 제가 봤을 때 이사 비용 한 50만 원 주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냐. 이게 저희는 장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여기 들어간 돈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총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정도 못하고 다른 건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전체 쓰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못 쓰는 상황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고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불필요한 지금 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냐. 저희도 예. 생각지도 못한 돈이다 이거는. 예. 이 부분만 그러면 배상을 해다오. 그럼 우리가 이사 비용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안 된다. 그럼 당장 공사라도 빨리 해줘라.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이분은 뭐 자기가 아는 분만 이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달이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최대한 빨리 알아봐 달라고 한 다음에 어저께 다시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분도 이제 약간 한 발을 물러서신 건지 그분은 일단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분을 저 알아봐서 공사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분 아는 사람은 없고 그럼 이렇게까지는 해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공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지금 공사를 해주신다는 분들의 비용. 그 그 비용에 맞게끔 내가 다른 분들을 알아볼 수 있으면 한번 알아봐서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고는 했거든요. 네. 예. 그 둘째가 뭐냐면요. 그게 예. 지금 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천장에서도 물이 새는데 이 천장 쪽은 원래 저희가 들어갈 때 공사를 해주시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공사가 여태껏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천장 쪽에서는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이번에도 또 요거 또 같이 공사를 해주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공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밖에 코팅인가 방수인가 작업을 하는데 이게 정확히 거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보이는 부분이 거기니까 한번 해보는데 이런데 또 셀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사장님 공사도 좋습니다. 공사를 해주세요. 단 이 공사를 했는데 또 새는 현상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주겠다라는 뭐 이렇게 내용의 뭘 하나를 나에게 좀 적어주세요라 그랬거든요. 예, 나 다른 것도 예.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100%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보이는 것 뿐이니까 하는 건데 나중에 똑같이 세면은 다시 이제 그때는 건물을 다 벽이고 뭐고 다 뜯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공사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럼 거기에 대한 것만 하나만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 공사해갖고 장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집주인은 그것까지는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새는 건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연은 충분히 들었고요. 뭐 무리하게 요구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합의를 좀 원하시는데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상담자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으면 하시는지 저는 궁금한 점이 그러니까 있다면 예. 저희도 여기 돈이 들어가 있는 저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그분들이 정확히 이게 100%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보이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하는데 하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보자고 하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또 피해를 보고 나만 피해를 봐야 되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만약에 일어나면 지금과 같이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에 대한 확답만 주시면 저희가 장사하는 거는 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분이 나가라 그랬으니까 좋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시니까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내가 여기에 드린 돈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게 맨 처음부터 다 써도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벽을 설치를 하고 이래서 써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비용은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만 얘기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옆에서 송혜미 변호사님이 같이 쭉 듣고 계셨거든요. 예. 이렇게 좀 얘기 나누면서 궁금한 점을 좀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연결 예.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예예. 네, 이 임대차 계약하실 때 중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예. 혹시 중개소랑은 이렇게 계약서상에 명시된 면적이랑 예. 다른 부분, 그리고 용도 자체가 절반 정도는 대피소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저희도 실수가 있겠죠. 정확히 안 네. 알아보고 들어간 부분은 저도 약간의 실수를 인정을 해요. 근데 네.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이 부동산 하신 분이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여기를 다 써도 되는 줄 알고 저한테 중개를 했다고는 인정까지는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원래 저희가 임대차 계약이나 뭐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 등본이나 뭐 예, 예. 건축물 대장이나 중개소에서는 그런 거 열람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계약할 때. 예예예. 네, 그런 걸 보셨었어요? 예, 저희도 봤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거 등기부 등본을 줬는데도 평수는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평수에 또 여기에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부동산에서 이 평수를 다 써도 된다라고 그 평수 종합적인 평수를 적어줬거든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평수를 다 써도 되는지 안 돼도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할 당시에는 중개소랑 이제 임대인이 있을 때 건축물 대장 지금 절반의 면적 정도는 대피소라고 써 있는 기재되어 예.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셨는데 당시에 미처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쪽에서 안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아니, 그거는 교부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그쵸. 예,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계약서에 면적만 써 있다는 거죠? 그쵸. 음. 총 면적만 이렇게 적혀 있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분들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도 그거를 다 써도 되는 줄 알고 일단은 계약을 처리를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고 나중에 등기부 등본 보니까 이게 반으로 나눠졌을까? 이게 무슨 용도야 하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피소 용도로 해갖고 창고로 잡혀 있고 우리가 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뭐 네.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는 그때는 그럼 일단은 우리도 저기 들어가서 계약금이랑 다 내고 한 상황이니까 일단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일단은 허가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허가를 내보겠다 그러고 이제 낸 거거든요. 네, 아마 용도 변경은 안 돼서 맞고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용도 변경을 하는데도 이게 그냥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뭐도 네. 있어야 되고 이게 막 땅을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임대인분이 그걸 하시지 않은 거죠? 않고 그냥 대피소 부분은 그러면 벽으로 막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냥. 자기는 거기가 그러니까는 음식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창고로 다 써야 되는지 나는 그런 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그건 부동산이랑 계약을 한 거니까 나는 모른다. 그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부동산이랑 하냐. 계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임대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계약할 때? 대리인으로 중개소에서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아니요. 맨 처음에는 이제 계약할 당시에는 거기서 계약 오케이 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는 그 사장님이 오셨거든요. 네. 오셔가지고 그냥 이미 얘기는 끝난 상태에서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만 그 사장님이 오셨죠. 건물주분이. 그럼 이렇게 다 인지했잖아요. 절반이나 못 쓴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는 뭐 네. 계약을 변경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전체 면적으로 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 부가세 10%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예. 뭐 이제 중개업자도 몰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 임대인도 몰랐다라고 하고 우리도 그 허가받는 시점에서 알게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때 뭐 우리가 인지하고 계약을 좀 변경해달라 월세를 좀 깎아달라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좀 내려달라든지 얘기했던 면적이랑 다르니까 이렇게 변경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나요? 그게 애매한 게 그런 논의를 못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공사를 하고요. 네. 그런 시점이 오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공사한 거를 다 다시 무너뜨리고 이제 이런 막는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한 계약한 후로부터 한 2,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음식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한 달을 닫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 생각으로 닫아 놓은 거거든요. 오픈을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오픈이 한 5월 말에서 6월
5월 한 말 정도에 오픈을 해서 저희가 한 달 반인가 2달 정도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계약 뭐 합의를 해갖고 월세를 좀 깎아야지 이런 거는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없고요. 그냥 저희는 그 월세를 주고 그냥 일단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6, 7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저희는 빨리 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열고 그런 부분은 집주인과 상의를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지금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인정하고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거를 요청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네, 초반 계약 당시랑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증거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수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약 당시에는 고쳐준다고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으신다면 그때 있었던 것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정도의 누수라면은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인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뭐 녹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누수하시는 분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을 뭐 견적을 받아주신다든지 이런 증거를 좀 마련을 하셔서 결국에는 모르는 척하면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어저께 이제 잠깐 이제 그분이 편찮으시다 그래갖고 긴 얘기는 못 나눴는데 그럼 네.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그럼 그렇게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을 일단은 빨리 공사하는 분들이 계신지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자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일단 근데 견적을 제가- 받아가지고 예, 그쪽이 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원래 하려는 업체의 금액이랑 비슷한지 그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뭐 내용 증명 형태로 이렇게 견적이 나왔고 뭐 이러한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라는 걸 임대인한테 보내셔서 추후에라도 분쟁이 커졌을 때 그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업체 그쪽에서도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견적을 좀 받아보셔서 몇 군데라도 한 2군데라도 받아보셔서 네, 금액적으로 그쪽이 얘기하는 그 금액이 합당한 건지 그 아는 업체라는 데가 그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냥 임의대로 일단 견적을 받아보고 네. 근데 이분들도 견적 내주신 분들도 이게 정확히 여기가 아닌데 이 공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수는 있는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때는 저는 집주인분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그거는 이제 합의하기 나름인 거라서요. 그때도 어차피 또 누수 발생하면 어쨌든 수선 의무는 있는 거라서 그걸 지금부터 보상하라고 할지 여부는 그거는 뭐 딱 법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서요. 네. 일단은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을 못 해주시겠다고 그러면은 그럼 사장님 말씀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손해배상은 다 청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 부분만큼은 보상을 해줘라. 이 부분은 제가 좀 타당은 한 건가요? 근데 우리도 과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액 전부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견적 먼저 받아보시고 합의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게 합의를.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송희미 변호사님께서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또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왔을 텐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자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임대인이 역시 고쳐줄 대상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때 고쳐줬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 하자가 있다는 걸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월세 계약을 준 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기존 월세 계약은 어머니 명의로 재계약되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와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머니께서는 외국에 계시고 당분간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아들인 제가 대리하여 월세 미납 계약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동의만 있다면 한국에 있는 제가 월세를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네요.
먼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에 임차인은 상속자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송 변호사님.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차인이 뭐 상속 등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지위가 승계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선택을 하실 수는 있어요. 새로운 상속자랑 재계약을 하겠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항력을 갖추는 날짜가 뒤로 바뀔 수 있는 오히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확정일자 시점을 특약 상황으로 넣으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네. 자, 명의 이전한 어머니께서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들이 월세 미납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우리 그 민사소송법상, 우리 법제상 민사소송의 이제 소송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서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이 소송 목적, 소가라고 합니다. 소가가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예.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는 그런 변호사 강제주의가 예외가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요 사건과 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소가가 소재기 당시에 1억 원 이하를 이하인 소송 사건에서는 가족들이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가는 좀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일단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보시면 소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소 종류 고루 요거 이제 뭐 인도 청구 소송일 텐데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하시고 그럼 거기다 뭐 공시지가 입력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가를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본인의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한번 거기다가 이제 넣어보시고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 넣어보시고 만약 1억 이하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그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드님이. 그러면 뭐 외국에 계시니까 당연히 해줄 거예요. 근데 1억 이상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간단하네요. 공시지가를 조회해보고 1억 원 이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를 좋아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그 소송 비용 계산기라는 그게 있어요. 네, 대법원 전자소송 뭐 포탈에 치시면은 바로 사이트 갈 수 있고 거기서 소송 비용 계산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이제 계산기 그 식을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그거를 그런 방법이 또 있었군요. 아무튼 그 건물주인 어머니 동의만 있다면 상담자분이 대신 월세를 받아도 그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동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증거를 임차인이 아마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이랑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건물주가 아닌 자녀한테 차임을 지급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 거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대리권이 있다. 뭐 이런 방법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증만 된다면 뭐 상관없는 거네요. 월세를 막 미납을 해가지고 골머리 앓고 있는 그런 임대인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 몇 개월 이상 미납하면 건물주가 나가라 하거나 명도 소송 진행할 수가 있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상가 건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8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3번 뭐 연체했다고 꼭 되는 게 아니고 차임액이 그러니까 3번 그 월세가 그 3개월치가 밀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100만 원인데 뭐 5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50만 원 줬다. 이러면은 아직도 그럼 아닌 거예요. 300만 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300만 원이 될 때까지 그게 딱 되면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월세도 안 주고 나가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판결문 받았는데도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은 강제 집행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법원이 판결문이 있는데 특정한 시점까지 안 했다고 해서 저절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예.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많은 분들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557-8295번 법률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도 방송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